제가 북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장성택이가 처형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 했을 때 정말 국내외 최초로 뉴포커스가 당 조직 지도부가 뒤에 있었다 이렇게 그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우리 영국 지부를 통해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해외에서도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당과 군을 떼어놓고 양대 축으로 보게 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 군부라는 것은 당의 군대이기 전에 당의 무기이고 그리고 모든 인사권은 당 조직 지도부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 생활 지도 명목으로 군에 대한 통솔권까지 행정권까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 권력이 당 조직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원래는 김일성 정권 때에는 내각 중심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김정일이가 당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북한이 당과 내각의 양대 권력축에 있던 북한이란 나라를 당 절대주의, 그러니까 당 제일주의 전론발이 국가로 만든 게 바로 김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로서는 김일성의 당 총비서 그 밑에서 사실상의 당 조직비서 유일지도 체제를 만들자니까 모든 권력을 여기에 당 조직부에 집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정치국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인사를 안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고 또 당 조직 지도부가 바로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대체 권력이었던 이 당 조직 지도부의 인맥 파워에 의해서 이번에 장성택이도 처형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군이라는 것을 그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부서로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이인자설도 나오고 그럼 지금 당 조직부장은 김정은이고 그죠? 맞죠? 당 조직 지도부장 김정은 이렇게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당 조직부장은 없는 거네. 그 공석이네요 지금. 제1부부장이 그러니까 부장은 없는 거죠. 조직부장은. 그러니까 제1부부장이 네, 김정은이죠. 그거는 그게 대내 사실상. 근데 조직 1부부장이 이제 넘버원인데. 그럼 김경옥 제1부부장. 그분이 이제 굉장한 그래서 파워가 있다. 구제도 북한에서 노동신문이 김정은 현지 시찰 동행 인물들 중에 최령해를 제일 앞자리에 놨고 두 번째를 김경옥 제1부부장. 그다음엔 황병소 부부장으로 놨는데 이 최령해를 앞에다 놓은 것은 명예 권력이기 때문에 대외 권력이기 때문에 앞에 내세웠을 뿐이고 실제 파워는 이 당조직 지도부에 있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격변 시나리오. 과도한 충성 경쟁이 대남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좀 먼저 운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충성 경쟁이 대남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사실 금년 한 해 안보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나쁜 악재들이 많았죠. 바깥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죠. 북한의 불안정성 문제인데 이미 이제 우리 국방장관께서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면요, 4월 달에는 태양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군 기념일이 있고 이제 축제 기간이고요. 2월 달에는 2월 달, 3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고요. 1월 달에는 김정은 생일이 있죠. 이 보면 그 기간이 도발을 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동기가 굉장히 높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북한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도발을 해서 긴장을 조성해야 내부가 결속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발 동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근데 도발 동기가 높다고 해서 확률이 높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합의를 보이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발 동기가 굉장히 높고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이버 심리전과 말폭탄을 혼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NLL이나 서북도서 이런 쪽을 향해서 무력 도발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가장 북한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전 강화, 말폭탄 이런 것들이 내년도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해 오도나 이런 데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은 공격한다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말로만 또 대응하는 겁니까? 진짜 실제로 군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실태를 네, 제가 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그 후배들 또는 부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사단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당연히 의지가 네. 대단히 강하고 제가 볼 때 만약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그런 도발을 받았을 경우에 아마 최소 5배, 10배 이상의 보복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허락을 꼭 받아야지 보복할 수 아니,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말에 지금 그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가 김 장관께서 이제 천안함 또는 연평도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도발이 유념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손자병법 잠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성불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번 이겼던 전술을 똑같이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평도 공격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뭐 다른 걸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좀 주체가 불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기가 곤란한 테러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테러. 그럴 수 있고 아까 사이버 같은 테러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금년이죠. 금년 3월 20일 날 또 뭐 6.25 때 청와대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그런 대규모의 사이버 폭탄,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저강도의 어떤 이런 화력 도발 같은 거, 화력 도발이라고 하면 직접 쏘는 것보다는 네. 뭐 공해상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떤 체제를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도발, 이런 등등. 사이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예. 말폭탄 얘기 나오는데 예. 말폭탄에는 쉽게 얘기해서 으름장만 내고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금년이 이제 그런 형태였었죠. 금년이 북한이 사실 작년 연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2월 달에 3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우리 키리졸브 우리 한미연합연습을 시비를 걸면서 소위 전쟁선언, 그다음에 정전협정의 백지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불가침 합의 불이행, 뭐 이런 아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위협적인 언사를 다 동원해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과연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았고 미사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위협했단 말이죠. 흥분시키고. 자극하죠. 그래서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기 지금 판에 있는 이 과도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대남 도발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런 대남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결심과 지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군이 어떤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한다면 적어도 김정은이의 지시와 뭔가 의향이 내포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역시 우리가 강력한 응징을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도발의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응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전방 지역을 시찰하시면서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휘관에게 이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라. 정치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응징하라. 모든 것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북한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발 원점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은 아마 피하면서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형태의 도발, 그런 것이 이를테면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내부의 중요 시설을 폭파한다든지 테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자꾸 땅굴이 걱정이 되는데 땅굴 계속 파봤죠? 우리
네, 저는 뭐 땅굴 안 파봤습니까? 땅굴 제가 여기 판에 대해서 조금 좀 네.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과도한 충성 경쟁에 의한 대남 도발이라고 했는데 좀 더 그 북한에 좀 접근해서 좀 이야기를 표현을 한다면 강경 경쟁에 의한 대남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경. 경쟁에 의한 대남 도발. 왜냐하면 장성택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북한이 그래도 강온파 그래도 대립 구조로 가면서 그래도 한 번은 전쟁 협박을 했다가 또 한 번은 대화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 한 축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개혁개방 세력으로 몰려서 처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그 어떤 온건 정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일 경우에 장성택 일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 강경 지금 살아남은 이 강경 세력들의 강경 정책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발로 본다면 북한이 겨울에는 도발을 잘 못합니다. 네. 추워서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봄이 더 봐야 되는군요. 도발하려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이렇게 편해야 되니까. 네. 뭐 우리처럼 모든 준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봄이나 그 여름쯤에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군사적 도발은 할 것. 군사적 도발을 할 것 같다. 사이버가 아니고. 사이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군사적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그 어떤 외부적 요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땅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땅굴. 땅굴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군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우선 이제 이 서울 근교, 네. 또 얼마 전에 동두천도 있었고, 네. 또 구리 지역에도 네. 신고가 들어오고. 땅굴로 갑자기 서울에서 네, 팍 그런 타져 나와서 막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네. 이 땅굴에 대해서 신고하고 하는 이런 그 정신, 이거는 저는 높이 14번이나 지금 네, 신고 높이 받아가지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제 북한이 땅굴을 파서 서울 또는 그 근교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군사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지하철에 걸리나요? 지하철이 아니고 네. 실제 이제 땅굴을 파려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부터 파들어오려면은 이 각도를 약간은 줘서 이게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땅굴을 파면서 판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다 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항공 촬영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적어도 전방 가까운 지역은 몰라도 그런 종신 깊은 지역까지의 이 땅굴을 팔려면은 이 우리의 정보에 이 포착이 안 될 수가 없다 하는 네. 점에서 적어도 그런 우리 서울 근교 일대까지의 북한이 땅굴을 파서 지금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고 전방 지역에는 지금도 군에서 그 몇 군데의 축선을 아주 선정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에 맡겨놔도 국민들께서 나는 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굴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됩니까, 대표님? 저는 땅굴 군대가 땅굴 잘 모르겠어요. 안 타봤습니까? 안 파봤습니까? 근데 이제 땅굴이 지금 그럼 갑자기 우리 측장님 말 들으니까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약간? 그게 쉽지 않군요. 다 항공으로 그 땅을 이게 흙을 퍼내는 걸 또 항공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그 장거리를 파내려오려면은 그 안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장거리 들어오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70년대부터 북한이 우리 DMZ 내에 땅굴들을 팠는데 발견된 건 4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땅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땅굴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탐사하기 위한 그런 조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굴에 대해서 네. 언론이나 국민이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땅굴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다고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 땅굴은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닙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군이 설령 추가 땅굴을 알고 있다 해도 발표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거 일반 국민과 언론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땅굴로 침략해버리면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땅굴로 통해.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지하고 있으면요, 그 아마 땅굴은 아마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네. 소용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군에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야, 이 김정일 우리 체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64%가 급변 사태가 온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안정될 것이다. 예. 26%밖에 안 되고 급변 사태 맞을 것이다. 64.8%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건 뭡니까? 네,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아까 앞에서 좀 약간 이 얘기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했고.